자, 두 번째 설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민감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분노 조절 장애라고 아십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죠? 예, 없을 겁니다. 없어요. 말 그대로 인간의 감정 중에 분노라는 게이지가 있는데, 분노라는 그 감정인데,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거죠.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이 누구나 다 분노할 수 있어요. 열받을 수 있습니다. 화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자제하면서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죠.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무분별하게 밖으로 튀어나와서 이제 그런 이제 잘못된 범죄로 발생이 돼서 이게 기사화가 되는 거죠. 이런 기사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뭐냐 하면, 그 아파트에서 아파트 그 10대가 아파트 안에 보시면, 주상복합 아파트 안에 보시면 이제 그 세미나실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소파하고 이제 테이블하고 해가지고 뭐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셔가지고 취한 상태로 그 이제 아파트 관리 사무소 있는데 이제 문을 쾅쾅 치고 이제 기물을 파손하는 겁니다. 밤 시간대. 그게 오늘 기사로 나왔어요. 아마 좀 보고 나서 아마 보고 나시면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겁니다. 저도 기분이 상당히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파트 보안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보면서. 근데 그런 유사한 사건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유사한 사건들이. 뭐 지금만 벌어지는 건 아니라 예전에도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더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사들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 역시도 뭔가 분노한다는 겁니다. 볼 때마다 분노한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제가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불특정 다수에게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 이야기들 최근 들어 자주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어요. 그냥 무심결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걸 보면서 분노하고 열받고 참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사회적 약자한테 범해진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 초콜릿님 말씀하신 그것도 이 범죄에 포함이 됩니다. 웃긴 게 분노 조절도,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분노 조절도 이제 뭐 마동석 같은 힘센 사람한테는 분노 조절 잘 되고 봐가면서 분노 조절이 된다는 거야. 모든 그 대부분의 분노 조절 사례가 그래요. 막상 자기가 덤벼서 이기지 못하고 겉으로 봐도 굉장히 건재하고 힘이 센 사람한테 못한다는 거야. 대부분의 분노 조절 장애가 어떤 거냐면 사회적인 신분이나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 한테 범해지는 거예요. 여자, 어린이, 그리고 노약자, 사회적 신분이
약한 사람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 10대가 술 마시고 깽판 친 것도 관리사무소 직원한테 한 건데 그 사람들이 뭐가 약하냐고 하는데 약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분들은 아파트 입주민한테 밉보이면 일 못합니다. 잘립니다. 어떤 식으로든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뭐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그 아파트 주민들의 어떤 그런 입김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밉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해도 뭐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뭐 얘기했다가 밖으로 발설했다가 자신들이 어떤 처분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알고 저지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약한 여자, 상대적으로 약한 어린이, 상대적으로 약한 요약자,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 상대를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약은 거죠. 치사한 거죠, 여러분. 이것만큼 치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불특정 다수한테 행한다는 게. 안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분노 조절로 이제, 분노 조절 그 장애로 인한 범죄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가해자와 아무런 원한도 없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밉보이는 행동을 했다거나 밉보이는 행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해를 가했다, 피해 줬다, 그래서 복수심을 했다 하면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아,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그런데 거의 대부분 전부 다예요. 분노 조절장애 대부분 100% 모든 범죄 사례를 보시면 가해자한테 잘못한 거 단 1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여러분 모든 분노 조절과 관련된 사례를 다 찾아보세요. 그 가해자와 피해자 연이 하나도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고 이 사람한테 뭐 밉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당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잘못한 거 그러니까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이런 짓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정말 치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치사의 끝판왕 아니에요? 정말 분노 조절할 것 같으면 어? 자기한테 뭔가 좀 피해를 준 사람한테 하든가. 막상 그 사람한테는 무서워서 못하고 어, 무서워서 못하고 나랑 아무 상관도 없고 처음 본 사람들, 나하고 그 어떤 연도 안 맺은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참 사랑굿이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나라의 분노조절 장애에 대해서 판사들의 말도 안 되는 관대한 처분. 정말 판사분들 좀 요즘에 보면 열받으려고 그런 판결을 내는 건가? 오늘도 좀 어이없는 데가 판례를 봤습니다. 오늘 어이없는 판례를. 아, 보셨을까, 장관이. 무슨 자신의 여자친구한테 더 못 가게 하려고 몸에 신체 일부를 구멍을 뚫어서 뭐 자물쇠로 걸어 잠궜다? 아니, 그게 보통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거. 거기다 여자분은 지적 장애가 있어가지고 신체적 지적 능력이 결여가 된 사람한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그것도 웃긴 게 징역 1년이야. 근데 판결 내용을 보니까 어이가 없어. 뭐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고. 반성하고 안 하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어떤 범죄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범죄 웃긴 게 뭐냐 하면, 이 가해자들 웃긴 게 뭐냐 하면, 중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 판사한테는 어떻게든 이제 형량 깎으려고 최대한 선처하고 있다. 존경하는 판사님. 꼭 붙이는 게 그거예요. 존경하는 판사님. 언제부터 존경했다 그래? 언제부터? 언제부터 존경했다고 합니까? 어? 친애하는 판사님. 참 웃기네. 어떻게든 깎으려고. 벼랑간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피해자들한테는 피해 회복이나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그걸 알고 판결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알고. 아니, 여러분, 저런 범죄는요, 살면서 실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살면서 그냥 지나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웬만한 사람들 안 합니다. 안 해요. 때려 치워도 안 해. 여러분 합니까? 안 합니다. 아무리 세상 살기 힘들어도 사람의 기본적인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력,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걸 못 가지고 있으면 사람으로서 살아갈 이유가 없죠, 여러분. 왜냐? 이것보다 더 열받고 힘든 거 얼마나 많은데. 누구는 뭐 분노할 게 없어가지고 무조건 참는 줄 아십니까? 엄청 많아요. 저보다 더 심한 것도 많지만, 그거를 함부로 내가 뿜어내서 죄 없는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나쁜 짓을 저지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 저서를 안 읽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은 뭔가 피해를 안 입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나중에 어떡하시려고 그래? 어? 난 이거 판사보다 성적표 같은 거 매겼으면 좋겠어, 이거. 성적표 같은 거. 판결에 대한 성적표. 그래가지고 판결을 좀 이상하게 한다. 그럼 월급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급 그냥 제로로. 나중에 나는 그런 기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판사분들 여태까지 이제 막 판례 같은 거 해가지고 AI 보신 안 들어가서 그분들이 이제 판사라고 하면 판사들이 그동안 판결했던 사건들 쫙 넣어가지고 길어 넣어가지고 뭔가 부적합이라고 하면 쫙 뜨게 하는 거야. 그래서 빨간색 따라 뜰 때마다 돈을 깎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일은 정말 많이 했지만 돈은 없는 거야. 수당 다 깎아버리는 거야. 지금 이런 판례 같은 거 빨간색 표시 삑삑삑삑삑삑. 과연 나는 진짜 이런 판결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판사분들이 정 배운 사람입니까? 가장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법에 대해서 가장 정통하고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근데 가끔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했나? 과연 공부를 많이 했을까? 아니면 그냥 맨날 똑같은 공부만 해서 그런가? 근데 내가 봤을 때 시대 바뀌면 그렇게 될 거예요. 판사분들도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보존하기 힘들 거야, 아마. 이 법에 대한 이 가치도 떨어질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떨어지게 만들잖아. 사지코니 뭐세요? 자기들이 점점 그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습니까? 언젠간 떨어질 겁니다. 조심하셔야 될 거야, 아마. 벼르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헌법으로 보장되잖아. 이 헌법을 개정시켜버리면 판사분들 나가리 될 가능성도 큽니다. 정관예우 같은 거 없애버리고, 변호사 기업 같은 거 없애버리고, 기업에서 안 데리고 가면 이분들도 그냥 나가면 할 거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업에서 고문은 안 데리고 가고, 고문 변호사 안 데리고 가고, 개업 금지시켜버리고, 금지 조항 같은 거 다 만들어버리면, 나가면 정말 뭐 먹고 살아야지 고민해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파면이 없다는 거예요. 파면이 없습니다. 파면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파면이 있으면 만약에 미국처럼 3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해가지고 판사들이 엉뚱한 판결 낼 때마다 1 스트라이크, 2 스트라이크, 3 스트라이크 해가지고 했으면 3번 실수하면 뭐같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3번 판결 잘못 내리면 스트라이크
3번 주면 삼진아웃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투 스트라이크다, 이번에 판결 그지같이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똑바로 하려고 하겠죠. 지금 아마 그 정도 했으면 웬만한 판사분들 다 3스트라이크 아웃 될 거야 아마. 물론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겠지. 근데 과연 그렇게 판결하고도 잠이 오실지 모르겠어 나는 진짜. 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자 4번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이런 관대한 처분 때문에 피해자들은 계속 불안에 떨어야 되고, 재범률은 증가한다는 거예요. 지금 재범률 증가하고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판사분들 책임져야 됩니다. 판사분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깜빵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집행유예 받았으면 자기 몸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보호범죄에 굉장히 관대합니다. 보호범죄에 굉장히 잘 일어나요.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많이 나왔던 거야. 막상 뭐 범죄 피해자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그냥 형식상입니다. 보호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이가 없는 게, 저는 중범죄자가 뭐 집행유예 받았으면 구금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구속영장 안에 불구속으로 기소하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자기 몸으로. 그럼 이 사람이 피해자 집에 찾아가가지고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거잖아. 아니면 또 다른 누구의 제2의 제3의 피해자를 또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단 1도 안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1도. 자기들은 안 당하니까. 난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는 당신들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아니면 법전에 책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항상 이 판사분들을 좀 비판할 생각은 없는데, 정말 비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이 고시 시험이 내는 게 좀 문제가 많아요. 장관이 옛날 판례 같은 거, 막 쌍팔년도 이런 거 있죠. 옛날 학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요. 시대가 언젠데 이런 가지고 공부하냐 말이야. 지금 2021년이잖아. 2021년인데 뭐 지금 사법고시 없었지만 예전에 2015, 16까지는 사법고시 시험이 있었으니까, 그때 문제 보시면 판례 막 1967년, 65년짜리 판례가 나와요. 사법고시 기출이 유독 그런 게 많이 나와. 경찰은 오히려 최신 판례가 많은데, 경찰형법은. 근데 사법고시 기출 보면 왜 이렇게 옛날에 뭐 잘 보지도 못하는 이런 옛날 쌍팔년도 판례를 끄집어내서 그걸 배우러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판례가 나왔다는 거는 사법고시 공부한 사람이면 다 보면서 외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시대에 역행한 거 많습니다. 저도 형법을 공부했던 사람이잖아요. 형소법은 그 다음 나아요. 형소법은 중간에 개정이 많이 되니까. 형법은, 아니 이거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나? 이거를 가지고 공부해야 돼? 그래서 그냥 강제로 외워가지고 시험 보는 경우도 많아요. 강제로 외워가지고. 이게 요즘 시대에서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강사분도 그래요. 이해하면 어려우니까 외우라고. 그 비판 많이 합니다. 휴재현 이 사람은 미쳤다고. 또라이라고.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법을 배우라고 가르치는, 이게 무슨 형국이냐고. 아직도 이 사람들은 1920년, 70년대 마인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특히 법 쪽에 보면 그 꼰대들의 천지예요. 꼰대들 끝판왕이 법 쪽에 다 있어요. 일반 사기업도 꼰대가 있지만 사기업의 꼰대는 그나마 양반이야. 아예 안 바뀌기라기보다 조금씩 바뀌어가는데, 이 법 쪽의 꼰대들은 절대 안 바뀌어요. 왜냐, 우리 일반인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제재를 한다거나 볼 수가 없잖아요. 이 법원이라는 조직 안에서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 법원이라는 이 건물 안에서 평생도록 같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책만 보고. 얼마나 꼰대들이 많겠어요. 외부하고 단절돼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시대의 흐름과 세상 풍토가 달라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옛날 판례 같은 거 자꾸 들먹거리면서 옛날 이론과 판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판사들이 일부러 말도 안 되는 판례 내린다기보다 옛날식의 마인드, 옛날식의 학설과 옛날식의 그런 형법 이론을 가지고 자꾸 판례를 내리는 거예요. 자꾸 판례를. 시대는 변했잖아요. 시대는 변했고 옛날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르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옛날 법정과 옛날 이론, 옛날 핵사를 가지고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인드 가지고 아직까지도 판결을 내리는 거야. 2021년까지, 현재까지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 범죄도 1차적으로 분내하고 이 판사분들의 말도 안 되는 정말 안드로메다급 관대한 판결 처분 때문에 2번 열받는 거예요. 1+1으로 열받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런 기사 굉장히 많이 쏟아질 거예요. 굉장히 많이 쏟아질 겁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럼에도 안 바뀔 거예요. 이 법 쪽에 계신 분들은 안 바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바뀌면 본인들도 나중에 자신들의 밥그릇을 유지하기 힘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언제까지 헌법에 보장해줄지 모릅니다. 그 헌법 믿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헌법이라는 것도 바뀔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법감증과 취지에 따라서. 국민들의 어떤 지금 정서와 현재 세상 돌아가는 거, 범죄가 얼마나 교묘해지고 극악무도해지는지를 안다면 판사분들도 좀 바뀌는 게 있어야 될 거예요. 막상 엄벌이라 했는데 말고 보면 엄벌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아. 지금 분노조절 장애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거는 그 범죄자의 목도 있지만 판사분들의 목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노조절 장애 범죄가 계속 일어나면 본인들 탓도 있는 거예요. 관대한 처벌을 내림. 더 이상 우리가 아침 뉴스로 뭔가 사회적 약자분들이 그 분노조절 장애 이 가해자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한다거나 우리가 그 기사를 보고 좀 그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사건처럼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으로 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